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과일로 꼽히는 사과값을 중심으로 한 과일값이 3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과일은 물론이고요. 채소 같은 장바구니에 담기가 무서울 지경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병충해라든지 아니면 농가 보호를 해야 한다며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먹거리, 물가 잡을 방법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연구센터 김홍상 이사장, 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서은숙 교수, 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심상치 않자 관계부처의 움직임도 바빠졌죠.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과 배는 핵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합니다. 납품 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를 직접적으로 낮출 예정이고요. 네, 사과 가격이 보니까 1년 전보다 70%, 귤은 78%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유혜미 교수님. 이게 체감상으로도 굉장히 비싸긴 한데 70%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는 게 정상적인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사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실들의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물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이 있죠. 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 몇 퍼센트 올랐는지 이거를 우리가 주로 보는데요. 2월 달에 3.1%가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네. 근데 1월 달에는 2.8%여서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있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3%대로 뛰면서 사람들이 우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이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더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선 과실을 한번 살펴봤더니 신선 과실 사과뿐만이 아니라 배하고 다른 여러 과실들을 포함하는 건데요. 이것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1.2%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작년 동월 대비로 3% 올랐는데 과실값은 거의 40%가 올랐다는 거죠. 근데 특히 사과 가격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 71%, 귤은 78%, 배는 61%.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00원에 사과를 5개 정도 살 수 있었다. 그럼 이제는 한 2개 정도밖에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신선 과일 지수가 이렇게 이제 물가 지수가 상승한 것은 사실 2월 달에 설이 있었던 영향도 있습니다. 그 설에는 제수용품으로 이제 사과나 배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오르고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영향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지난 해에 사과와 배에 생산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당분간 사과와 배 가격이 오름세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장바구니 물가에 이제 소비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일 물가가 32년 만에 최대면 32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저희가 1990년대 초반으로 네. 과일값이 상승률만 보면 그때 수준만큼 올라갔다는 거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정말로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는 살 과일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체감이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91년 제가 이제 찾았던 데이터에 보면 9월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네. 신선 과일 가격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좀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큰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조량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일조량이 부족해지면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병충해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산량 자체가 급감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사과, 배 이러한 생산이 전년 대비해서 30% 가량 이제 생산량 자체가 감소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선 과일의 가격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농산물 시장의 그 수요 공급 구조가 일반적인 제조업 상품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는 네. 것처럼
이게 일단 먼저 1년에 한 번 출하가 되면은 물론 출하량을 일정량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일정 수준씩 조정을 하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1년에 한 번 출하를 하고 다시 얘기하면 공급은 굉장히 고정돼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공급량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일반 제조 상품처럼 공급이 가격 대비해서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조하고는 굉장히 다른 구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감축했을 때 가격 상승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의 구조와 다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농산물 같은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가격 구조에서는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가격의 갭을 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현재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설 이후에 이 보통은 이제 물가가 이게 일반적으로는 공급이 일정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기후 변화나 이런 이슈가 없었을 때는 보통은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예를 들어 설 명절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가 특별히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늘어나잖아요. 네. 그때는 설이 지나고 나면 다시 좀 정상적인 수요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그렇게 커지 않았는데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격 상승폭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이지 않냐라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거는 과수농가가 받고 있는 충격도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지금의 가격 흐름을 보면 말이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질문 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이 농업이라는 농산물의 특성은 앞에 뭐 두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과 같으면 봄에 이게 꽃이 피고 나면 네. 그것이 잘 이제 여물 때까지 가는 과정인데 개화기에 이게 최근에 우리 꽃샘추위 심하게 오듯이 작년에도 심하게 오니까 사실은 꽃이 이미 벌써 속된 말로 하면 골뱅이 들은 거죠.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름에 폭우가 굉장히 심했어요. 폭우가 온다는 거는 과일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일조량을 굉장히 줄여나가고 또 폭염이라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의 생육 지체에 영향을 주고 이 기후 변화의 가장 큰 또 영향이 병충해가 예전에 발생하지 않는 병충해 또 있던 병충해도 또 심화되는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는 그러니까 작년에 사과 생산의 감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또 기후 변화의 영향,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왜 하필이면 작년에 그렇게 심하게 나타났을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현실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큰 숙제이고 그 사과 농가 입장에서는 뭐 나중에 또 한번 다뤄야 되겠지만은 생산이 확 줄어가지고 가격이 올라오면 사실 전체적으로 소득 구조는 변함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이 사과값 때문에 난리면 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그 고생해서 어렵게 사과를 키워놨더니 국민들 먹는데 너무 값비싸게 팔고 있다는 이 지탄을 받는 이 심정이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유 교수님도 말씀했듯이 이 사과는 대개가 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성수기라는 게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렇게 특히 추석 명절 때 맞춰서 하는데 그 작년 추석이 좀 빨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잘 안 맞았던 그 소비가 하고 또 하나는 그 사과나 이런 것은 계절성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또 소비가 줄고 또 다른 대체 품목이 나타납니다. 근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 폭염이나 이런 폭우가 오니까 일조량이 심하고 하니까 이제 딸기라든지 또 감귤이라든지 이런 대체 상품이 과일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오르고 또 사과배가 또 오르니까 사람들이 비싸니까 이 시장에 가면 아마 가정주부들이 사과를 고르다가 이제 귤을 고르고 사실 귤은 그 생산량이 크게 감축되지는 않았거든요. 작년에 한 3% 정도 떨어졌는데 그런데 사과는 한 30% 정도 생산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소비가 대체되고 또 그런 과정에 이제 해외도 사실 기후 변화 영향으로 수입 과일이 이제 대체가 좀 줄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렌지나 이런 수입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사과라는 품목 하나만 가지고 가격을 보기 힘들고 다양한 대체 소비가 나타나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아까 송민영 장관도 현재 구조로 보면 사과배가 그 어찌 보면 해까지 오기 전까지는 구조적으로
공급이 힘드니까 사과가 네. 특성이 1년에 한 번 나오니까 구조적으로 좀 가격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또 이것을 또 어찌 보면 대체 과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 예. 이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농가 입장에서 물론 여러 고충들이 있으시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까 사진 저기 사실 저희 동네 마트 예. 과일 가격 제가 이제 촬영해 온 거예요. 사진 찍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뭐 1, 2인 가구면 모르는데 3, 4인 자녀가 있는 3, 4인 가구가 10,000원 가지고 과일을 산다고 치면 못 먹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사과도 2개, 배는 2개 못 사더라고요. 10,000원. 한 개 살 수 있고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500g짜리 팩이 제일 작은 팩 단인데 1kg를 채 못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일값이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과일값이 정말 사치품이 특별한 날에만 먹어야 되는 정말 사치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나 이제 계속 그쪽에 종사를 하셨으니까 체감도 측면에서 정말 대단히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실제로 그 저번에도 이 저희 집에 뭐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아침에 사과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매 먹는데 요즘은 이제 사과가 깔끔한 사과가 아니고 조금 못난이 사과. 네, 그게 이제 매일 소비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농산물 소비와 공급의 특성은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계절적으로 한 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동일한 수준에 항상적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유지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소비자의 측면에서 한번 소비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필요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이 소득으로 월급을 가지고 이 네. 소비가 좀 힘들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불만이 생기고 그렇죠. 우리 사회가 좀 뭔가 이 농산물 생산이나 유통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농산물이 갖고 있는 좀 특성도 소비자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뭐 사회적 부담을 좀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과일값 특히 오를 때 정부가 취하는 조치들이 보통 있죠. 그러니까 할인 지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죠. 그래서 뭐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600억 원 추가로 투입한다 밝혔고요. 뭐 쿠폰도 발행을 하고요. 이제 이런 식의 대책들에 대한 평가를 좀 물가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부분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일 가격이 많이 오른다든지 식품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정부에서 하는 이제 조치들이 있는데요. 특히 과실 같은 경우는 수입 과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수요를 사과 배에서 다른 과일로 좀 돌리기 위해서 네. 다른 이제 열대 과일들의 수입을 좀 늘린다든지 한 할당 관세를 인하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공급을 늘리면서 수요를 분산하는 이제 정책을 시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같은 쿠폰 같은 것을 발행을 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조금 낮아지게 하는 정책들도 아마 시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이제 할인 쿠폰 같은 것을 발행해서 소비자들의 지출을 좀 줄이고자 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이제 유효한 정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결국에는 수요를 조금 억제를 하든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든지 해야지 이제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될 텐데 이렇게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사실은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 가격보다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 더 낮으니까 사실은 수요가 줄어들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수요를 계속해서 붙잡아두고 있으면 가격이 안정화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정책은 일단 유효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수요를 좀 분산해서 그리고 다른 과일들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조금 더 효과는 높을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사과와 배 같은 경우는 공급을 늘릴 방법이 뾰족하게 없다는 없죠.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물량을 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생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정부가 비축한 물량을 푸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 사과와 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수입을 통해서 사과와 배의 공급을 늘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따라서 대체로 뭐 바나나라든지 뭐 이런 망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좀 푼다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좀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수입 과일 3종은 이제 만다린, 두리안, 파인애플 주스 이런 것들인데요. 뭐 이런 대체 품목들을 좀 공급을 늘림으로써 수요를 좀 분산시키려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과와 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른 열대 과일하고는 또 수요가 그렇게 겹치지 않는 측면도 있어서
거고요. 네. 실제로 사과배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 그걸 통해서 또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조금 이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네. 사실은 지난해 추석 때부터 사실 사과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생산이 많이 줄었다. 왜냐하면 이상 기온이라든지 뭐 일조량이 부족한다든지 뭐 폭우나 폭염 때문에 과실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지금 벌써 그때부터 한 5, 6개월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과배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생산이 되고 이것이 그 다음 해까지도 계속해서 공급이 될 것을 정부가 알았을 텐데 그러면 계속해서 사과배 가격이 높아질 것을 미리 알았을 텐데 왜 여태까지는 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설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이제서야 뭔가 조치를 취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래서 좀 너무 때늦은 대응이 아닌가 하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석 때, 설 때 항상 이런 식의 대책들이 나오는데 사실 체감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못해요, 잘. 네.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작년에도 유사하게 이 이제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매해 그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나타날 때마다 정부가 이제 소비자들의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또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쿠폰이나 뭐 할인 정책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는 가격을 그 좀 할인시켜 주는데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싸게 좀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또 수요를 또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상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 공급이 들고 공급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또 그게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적으로 좀 분석이나 좀 유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떻게 마음을 좀 얻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쓴다고 한다면은 이건 너무 일시적이고 우리가 흔히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그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과일의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거고 네. 다시 가격은 오를 텐데 그때 그러면 정부가 계속 할인 정책을 쓸 것이냐라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네. 재정적인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책보다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우리가 이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 기후 변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흔히 말하는 유통구조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고령화나 뭐 도시화나 이러한 이슈 때문에 농산물 자체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상 변화나 이런 것을 예측을 할 때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예측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면 사실 농산물을 예측을 정부도 하고 뭐 통계청 이런 데서도 예측치들이 농산물 그 출하량 아니면 생산량에 대한 예측치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에 대한 예측 정도도 좀 어느 정도 높이는 그러한 그 방법들을 모색하는 네.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식의 할인 지원 대책이 우리 농가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할인 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뭐 저기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수요를 좀 유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실제로 농가의 입장에서는 소득이라는 기준을 보면 예. 농가에게 직접 사실은 그걸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과일값이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그 오른 가격만큼 우리 농가에도 소득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그 기후 변화 속에서 일부의 농가들은 거의 이제 폐농에 가까울 정도로 농사를 망쳤다고 할 수 있고 또 네. 그나마 잘 버텨내서 경영을 한 분들은 이제 생산량이 감소가 되었지만은 그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정부가 사실은 할인 혜택이라는 걸 주는 거는 농가에게 그 가격으로서 이제 하니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지원금은 사실은 그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는 게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저는 이제 그 서 교수님께서 우리 농업 쪽 사이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네. 사실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이제 그
좀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제 과일 부분하고 다른 데 농산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후 변화라든지 그런 농산물의 이제 그 가격 수급에 대한 예측을 한다고 그랬을 때 단년도에 이제 생산되고 공급되는 것 같으면 그때 식부 면적, 재배 면적이 달라지고 하는데 이 과일 같은 경우는 심어 놓으면 한 12, 13년 돼야지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이제 돈벌이가 되는 그 성목이 되고 한 20년 넘게 이렇게 유지가 될 건데 그런 과정에서 기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상당히 뭐 이제 좀 적게 생산해서 내년에 좀 과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이 되면 다른 데 같으면 생산을 줄일 수도 있는데 과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의 유통 문제도 있지만 수급 자체에 갖고 있는 특성. 그래서 그런 어떤 농산물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매년 연중 계절성을 넘어서서 소비 구조를 유지하겠다. 저는 그것은 국가 정책도 옳은 태도가 아니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합리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합리적인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 오늘 같이 이게 사과 가지고 금사과다 막 골드사과다 이런 표현 자체가 막 언론에 나오는 것도 사실 이게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사실 언론에 대한 굉장히 저는 태도다 기획재정은 물가 당국에서 뭐 물가 잡기에서 하는데 분명히 이제 체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걸 분명하죠. 네. 그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지만 또 그랬을 때 소비를 좀 다양화하고 국민의 식생활과 영양에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대체 상품을 갖다 고민하고 좀 필요하면 사실은 사과는 검역 등의 수입이 안 되지만 또 수입되는 물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마치 사과값을 직접 인하시키는 능력을 발휘 못하면 마치 정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바보스러운 것처럼 느끼는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저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좀 이기에 한번 좀 반성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수입과일에 대해서 할당관세 적용 확대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대체 수입과일이 들어오면 사과 먹을 거 다른 대체 과일을 섭취를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할당 관세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할당 관세라는 부분하고 이게 우리가 TRQ라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TRQ라는 거는 수출국의 수출도 촉진하고 이제 수입국의 이제 그 어려움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 무역기구나 우리 FTA 협상 과정에서 승인된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수 물량이 나오는데 지금 할당 관세는 국내에 필요해서 수시로 이 상품에다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생산자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안정적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할당 관세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국내 관세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제적 스탠다드에 좀 적응하면서 농가들도 지금 굉장히 이제 글로벌 마인드가 되고 생산의 안정적 지금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경영의 불안정성이 제일 큰 문제란 말이죠. 네. 이런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면 이 사과 논란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종합적인 생각과 이 대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올해 수확기 이제 첫 수확을 시작하는 게 7월, 8월 그 정도부터 시작이라고 하더군요. 사과만 보면. 그러면 그때까지 가격은 사과 가격 전반적인 가격은 계속해서 좀 비쌀 거다라고 봐야 되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사과라는 단일 품목으로 자꾸 보니까 문제인데 사과라는 단일 품목으로 보면 현재 공급 여력이 없고 아까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소비 수요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 불가피한 현상이죠. 그러나 저는 소비 수요가 이제 변화될 여지가 지금 3, 4월 되면 봄과일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달라진다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수입 뭐 최근에 오렌지 수입이 늘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대체 과정의 시장 구조, 소비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아봐야지 단순히 단일 품목의 생산 공급 능력 그리고 국민적 소비가 어느 정도 전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충족 그렇게 한다면 사과값은 사실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조금 우리 오늘 두 분이 또 거시경제와 소비 이런 쪽에 밝으시니까 예. 그런 쪽에 대한 우리가 종합적인 사회적인 그 컨센서스를 모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 교수님, 네. 지금 아까 이제 대책들의 문제는 결국 수요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생산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그럼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달걀 수입 사례 보면 미국산 달걀을 대량으로 들어와서 사실 좀 빠르게 안정이 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과일로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사실 수입을 대폭 늘리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량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농산물을 포함해서 이렇게 대부분의 그 구조 자체가 사실은 자금력이 한 40~50%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입에 의존을 100% 안 한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금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농산계 우리가 이제 달걀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또 생산되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 닭이나 이런 그 폐사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그 기간 동안은 달걀이 확보가 안 되기도 하지만 그건 네. 지금 과일하고는 좀 다른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농산물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에 시간을 투자를 하고 거기서부터 일정 수준이 지나야지만 아웃풋이 나오는 그러한 구조단 말이에요. 생산량 자체가.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입 물량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그때그때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는 바로 이제 수입 물량을 수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농산물을 그 생산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나오고 물론 본인들이 이렇게 소득 구조가 뭐 더 떨어지거나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것보다는 향후 다시 얘기하면은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의지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농산물 자체의 이제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농산물의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수요를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욕구는 다, 니즈들은 다 있고.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사과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대체 네. 상품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대체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대체 상품이라는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죠. 사과가 비싸서 못 먹으면은 수입한 다른 나라 과일들을 좀 대체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로 잘못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소비자의 본인들의 효용 자체를 굉장히 억제시키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도 맞지도 않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공급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뭐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통 구조 자체가 지금 뭐 나중에 좀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통 비용 자체가 40%, 50% 정도 차지하는 구조라면은 지금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 중에서 생산자도 소비자도 아무도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 다시 얘기하면 결국은 유통 구조 자체에서 거기에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수입을 해도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구조 자체에 대한 좀 변화, 뭐 예를 들면 농산물 정책에 대한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를 갖고 오지 않으면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수요를 억제할까, 공급을 어떻게 늘릴까라고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불안전한 부분을 어떻게 안정시킬까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면은 네. 그 문제로 좀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해서는 무언가 부작용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럼 일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네. 공급을 무턱대고 늘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수입 물량을 계속 늘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도 계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의 자금 능력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향후 10년간 예측했을 때 이게 늘어나기 굉장히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수입 물량으로 우리가 이 수요 부분을 충족을 시키겠다라고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이슈인 거죠. 요거를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열대과일 일부분도 국내 농가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가격이 비싸진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러면 싼 과일을 수입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거기에 투자한 농가들은 그러면 앞으로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우리 서 교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과라는 이제 품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대구 뭐 사과하면 사과 한 그루 가지고 아들 대학 보낸다. 대구 출신이시군요. 아니요, 저는 이제 경남인데 그런 네. 영천, 대구 이런 지역이 사실은 사과나무 거의 사과로 유명한 지금은 곳이죠. 거의 없고 이제 강원도 양구나 뭐 고성, 경기도 밀양 포천 얼음골 사과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과가 약간의 좀 참기물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식의 어떤 변화 과정에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생산지가 또 북상을 하다 보면 또 겨울에 영향이라든지 봄에 또 이 저온 피해가 나타날 확률이 좀 높아진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남들은 왜 그 재배 적지에 북방 한계선이라는 걸 좀 네. 설정하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리스크 위험이 더 커진 거란 말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품종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장기적인 대책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사과 농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생산 재배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자기 삶의 터전을 또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풀어가는 문제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 소비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마 이 매년 반복될 그리고 이것을 잘못하면 조금 전에 그 일시적인 대책이 농가의 어떤 또 생산 아까 오렌지만 하더라도 실제 아열대 작물을 지금 시설 재배를 통해 가지고 제주도나 이 남해안 지역이 지금 사실 새로운 맞습니다. 그 소득원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구 파인애플. 뭐 그런 그런 것들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소위 대체 소비가 확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르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 농업 부분에서 적응할 것이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식량 자금률이랑 항상 보면 쌀 작업, 쌀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만 아니냐 하는데 지금 국민의 먹거리 생활에서 사실은 육류 소비만 하더라도 지금 57kg니까 쌀 소비가 56k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육류가 사실 쌀보다도 많은 상황이 될 정도로 됐고 채소 과일이 지금 건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세계 식량기구 같은 데서도 이제는 그 주요 국가들의 과수라든지 채소 생산 농가가 이제 중소규모 가정농, 소규모 가정농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정농의 어떤 가치도 보존하고 네. 또 이 생산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품목에까지도 이제는 식량 안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좀 종합적인 어떤 뭐랄까 사회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서 교수님. 그 할당 관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뭐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이 있다라고 봐요. 네. 일단 공급 부분이 좀 늘어나고 아까처럼 대체 농산물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수요를 또 대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좀 계획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요즘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수입할 거고 그 이유는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너무 다르다. 네, 너 그때 고무줄 그때 시기다, 하게 이 되면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지금 곧 3월달에 굉장히 많은 농산물들이 출하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가격을 빨리 이 판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후려치기 해서 싼 가격에 넘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거를 너무 수입에 또 의존하다 보면은 그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그 나라에서 또 병충해가 발생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또 어쩌면 더 비싼 가격으로 이 물건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의존도를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자급자족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정책적인 접근을 거기에다 좀 많은 그 예산들을 투입하는 것이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갖고 간다는 차원. 식량은 또 일본적으로 안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아젠다라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뭐 식량 안보를 하면 마치 농업계 그 집단 이기주의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국민들 관심이 적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실 국제 곡물 위기 그러면서 이제 식량 안보란 게 우리 사회 국가 아젠다가 좀 됐는데 네. 그 중에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 지금 오늘 논의하는 먹거리 이제 그런 품목 가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이게 그 먹거리를 공급해주고 또 우리의 생활이 좀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냐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 기후 변화를 고려한 어떤 새로운 어떤 전략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건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수 농가가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전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자금률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과수 농가도 굉장히 고령화돼가는 추세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수 자체, 재배 면적 자체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면 최근에 이제 농사짓고 과수원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비료값, 뭐 농약값, 인건비 이런 문제들을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유통 구조에 대한 문제도 늘 저희가 고질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 팔면 그 중에 절반은 유통값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정작 제주는 뭐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이런 식의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혜미 교수님. 이런 부분들의 구조적인 부분을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저희가 공회전하는 이야기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게 이제 기후 변화죠. 그래서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사과 재배 면적이 계속해서 줄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줄 것이 이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사과 배 농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농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원책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후 변화 때문에 사과를 재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원래 이제 사과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구라든지 그런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이 되는 그런 작물이었는데 지금은 강원도에서 지금 사과 재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서 일교차가 커야 되는데 지금 대구 지역이나 아니면 그런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밤에까지 열대야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과를 재배하기 오히려 좋지 않은 지역이 되고 있고 오히려 조금 더 고랭지 지역이라든지 더 네. 북쪽으로 계속해서 사과 재배 지역이 올라가고 이동을 있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이제 농지 면적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와 동시에 이제 사과 농가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과실들을 이제 농사짓는 농가에 대해서 뭐 비료값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도 이런 농가에 가는 소득은 유통 구조 때문에 유통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로 들어가는 소득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한번 보면 실제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그런 이제 유통 비용률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통 비용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과 가격에서 유통과 관련된 비용으로 돌아가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이제 나타낸 건데요. 네. 이게 2021년에 한 48.8%, 즉 사과를 우리가 10,000원 주고 산다 하면 그 중에 한 50% 가까이는 농산물의 유통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나머지 중에서 이제 일부만 뭐 비용 제외하고 농가 소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유통 과정에서 너무나 이제 여러 겹이 있어서 이런 이제 유통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농가 소득으로 과일 가격이 올라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적이 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되고 농가와 소비자가 뭐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도 좀 만들어지고 있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 비용률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방식을 이제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아마 그런 부분에 아주 상세한 내용은 아마 이사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네. 무작정 이제 농가에 또 뭐 비료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또 반드시 이렇게 뭐 농산물 가격의 안정으로 이어지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변화,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유통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비용 지원만으로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고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네.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농산물이나 과일 유통될 때 이해관계자들이 그렇게 많나요?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이 저렇게 유통 비용이 잡아먹는다면 저건 좀 상식선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 또 그게 상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농산물이 갖고 있는 특성과 품목에 따라서는 사실은 그 유통 비용이 이제 어찌 보면 과다할 정도로 그 발생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농산물이 우리가 사과만 해도 지금 뭐냐면 독립적으로 이게 저장하기 쉬운데 딸기만 해도 살짝만 눌려도 이게 물크러지거든요. 상품성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제 포장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물류비가 발생하고 소규모로 하려고 보면 또 인건비 발생하니까 그래서 저게 평균적으로 48%가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다만 이제 생산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유통 과정에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유통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도매 시장이라는 게 큰 게 하나 있고 예. 그리고 다양한 소매 시장하고 요새 뭐 마켓컬리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직거래하는, 형태의 직거래하는
뭐 어찌 보면 직거래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직거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유통은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지금 효율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매 시장, 그래서 어찌 보면 유통 경로 간의 어떤 경쟁이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데서 제도에 의해서 좀 뭐랄까 그것이 경쟁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생산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라든지 또 조직적인 어떤 대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현장에 이제 우리 농업 구조가 좀 소규모 분산형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전업적 농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갖고 있는 이제 한계 뭐 이런 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뭐 애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유통 이제 비율이 좀 상당히 좀 뭐 비효율적인 거는 비춰지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 구조나 이제 소비 그리고 유통 이런 걸 봤을 때는 최근에 유통 과정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어찌 보면 효율화돼가고 있는 알겠습니다.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농산물 가격, 과일 가격 오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오르는 게 사실 가공식품들이에요. 그런 신선식품들 가지고 이제 가공식품들을 만드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거든요. 최근 이제 밀이나 옥수수 같은 이게 곡물 가격이 예전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요즘에 뭐 식료품들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여전히 좀 고공행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서 교수님. 정부가 예전처럼 다시 또 그런 가격 통제, 반강제적인 가격 통제에 나서면 그건 또 해법이 될 것이냐.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받지만 일시적이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수입 농산물이나 이런 그 구조 자체도 뭐 전쟁 이슈나 다른 나라의 기후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그래서 네. 농산물 수입하는 가격 자체가 비싸지니까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비용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가공된 상품들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인데 저는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우리 가장 이제 경제학 원론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원래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다른 형태의 플랫폼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라는 왜곡이 일어난다는 네, 왜곡이 말씀이시죠?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런 거죠. 규제를 하는 차원이 가격 통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정말 유통 시장이 효율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래되는 실거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검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격 통제를 한다고 해서 다시 원자재 가격이 우리는 대부분 수입하거든요. 네. 이게 농산물도 수입한 것들을 대부분 이제 가격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공하는 데다가 네. 그러니까 얼린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뭐 가공 상품의 가격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뭐 다시 철퇴를 꺼내서 이걸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또 뭐 이렇게 좀 위축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다시 그 부분은 기저 효과로 다음에 다시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교수님께는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물가를 2%대로 낮춰야 되는 건 당면 과제입니다. 그런데 3%로 올랐는데 오른 걸 보니까 과일값, 농산물 가격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그 통화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쨌든 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야 여러 가지 경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또 스케줄을 다시 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려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어떤 결의신지 여쭙습니다. 일단은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있느냐를 볼 때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지표가 그냥 단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동성이 높고 그다음 통화 정책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뭐 농산물도 포함이 되겠고요. 석유류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외하고 보는 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이 근원 물가는 사실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석유류 가격이 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올랐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네.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기준금리 결정하는 데는 더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농산물 가격이나 석유류 같은 것은 통화 정책을 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네. 따라서 이번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 자체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진다든지 하는 그런 영향을 바로 올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신선제품이나 아니면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외식 물가 상승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물가 상승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할 것이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거라고 기대할 필요는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은 이사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과일값에 대한 진실 혹은 또 오해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정부 측면에서 어찌 보면 국민의 어떤 힘든 부분을 잘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상당히 어찌 보면 정치적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어찌 보면 시장에 좀 맡겨두고 가야 될 부분하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성과를 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좀 차이를 좀 두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 보면 농산물이라는 게 소비가 예전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김치 가면 이제 가을에 배추 김치하고 결혼하는데 지금은 8월 달에도 사실 식당에 가면 배추 김치를 요구하거든요. 그때는 보통 열무김치를 먹던 문화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식품 소비 구조를 그런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우리가 8월에 할아버지한테 얻어먹었던 개똥참외 가는 것은 지금은 참외는 사실 2월, 3월, 4월에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생산 구조와 소비 구조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기후 변화 속에서 좀 어떻게 정부가 국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또 어찌 보면 지금 소비자들께서 어찌 보면 농산물 가격 때문에 굉장한 좀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지만은 또 그러한 그 생활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새롭게 한번 생각해보고 정책이 좀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생각을 좀 새롭게 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과일 가격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세 분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론은 이건 것 같습니다. 어느 일방향의 대책은 분명히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균형 잡힌 시각, 균형 잡힌 대책이 필요하다는 오늘 저희의 토론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